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 사연을 공개하기까지 정말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면서 이걸 정말 남들에게 털어놔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다른 분들처럼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어요. 평범했던 우리 가족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날. 아직도 그날 아침 친정엄마의 전화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해요. 엄마가 제게 한 그 한마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놀라실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분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게 제게 주어진 시련이자 교훈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됐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20년 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그날따라 아버지가 일찍 퇴근하셨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으셨죠. 여보,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엄마가 놀라서 물으니까 아버지가 털썩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당장 이사 가야 해.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절친한 친구의 보증을 서주셨다가 그 친구가 사업 실패하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는데 그 당시 저희 집 전세금이 전부였죠. 아빠, 우리 어디 가? 학교는 어떻게 해? 제가 울면서 물었지만 아버진 대답 없이 짐만 싸셨어요. 동생은 겁에 질려서 엄마 치마만 붙잡고 있었고요. 그날 밤 저희 가족 4명은 단칸방 하나 얻어서 타도시로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채권자들이 전에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쳤다더라고요.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보증금도 없이 얼마 안 되는 월세 지하방에서 지냈거든요. 습기 때문에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했고 비만 오면 물이 새어 들어왔죠. 아버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택배 상하차 일을 하셨고 엄마는 동네 식당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설거지를 하셨어요. 엄마, 나도 일할게. 신문 배달이라도 할게. 안 돼, 넌 공부만 해. 그게 엄마 돕는 거야. 엄마는 빨갛게 부은 손을 숨기시면서도 제게 한 번도 부담을 준 적 없어요. 그럼에도 늘 집은 가난해서 저녁은 엄마가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얻어와서 때웠고 고기라곤 명절에나 구경할 수 있었죠. 전학간 학교에서 저는 늘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옷도 남루하고 준비물도 제대로 못 챙겨갔으니까요. 얘 아빠 사기꾼이래. 거지라서 우리랑 놀면 안 돼. 친구들의 놀림에 화장실 칸에 숨어서 점심시간을 보낸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부모님께는 학교 잘 다닌다고 거짓말했죠. 더 이상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경험 때문인지 저는 보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남을 돕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네 가족부터 지켜야 해. 가족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도울 수 없어. 아빠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엄마는 또 이렇게 당부하셨고요. 사기꾼은 처음엔 천사 같단다. 믿을만하고 또 선해 보이지.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네 마음을 흔들기도 할 거야.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해. 의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그게 너를 지키는 거란다. 어려운 환경에도 늘 제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부모님을 위해 중학교 때부터 저는 공부에 매달렸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서관이 제 2번째 집이었고 참고서는 친구가 버린 걸 주워서 썼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방 국립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어요. 엄마, 나 공무원 최종 합격했어.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엄마가 전화기 너머로 펑펑 우시더라고요. 우리 딸, 이제 평생 굶을 일은 없겠네.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아버지도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우셨어요. 아빠가 못나서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 무슨 소리야. 아빠 덕분에 내가 단단해진 거야. 내가 고마워. 그때부터 매달 조금씩이라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처음 드렸던 고작 20만 원을 받으시며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저는 언제나 엄마처럼 사람 보는 눈을 기르려고 노력했어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각종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죠. 누군가를 쉽게 믿지 않되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자는 게 제 신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조심하며 살았는데도 결국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엄마의 경고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도 저는 결국 천사 같은 얼굴의 악마를 집안에 들였던 겁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30대 초반, 대학 친구의 결혼식에서였어요. 저희 둘 다 신부 친구로 참석했죠. 피로연 때 사람이 많아서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달랐어요. 혹시 신부 대학 동기세요? 은주가 자주 언급하던 공무원 친구분이신가?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정장이 잘 어울리는 깔끔한 인상에 말투도 정중했죠. 네, 맞아요. 그쪽도 은주 친구신가 봐요. 네.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수입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손짓이 자연스러웠고 대화 중간중간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태도가 좋았죠. 공무원이시라니 대단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늘 공무원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시험이 어려우니 진즉 포기했죠. 에이, 별거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대단하죠. 전 위안 부담 없이 월급이나 받는걸요.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저처럼 사업하다 보면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고 며칠 후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결혼식 때 제대로 이야기 못 나눠서 아쉬웠거든요. 첫 데이트는 남편의 가구점 근처 카페에서 했어요. 가구점 구경도 시켜주겠다면서요. 우와, 정말 예쁜 가구들이 많네요. 이건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거예요. 디자인도 예쁘지만 실용성도 좋아서 인기가 많아요. 가구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모습에서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친절했고 고객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응대하는 모습도 성실해 보였죠. 몇 번의 만남 후에 남편이 정식으로 고백했어요. 알고 보니까 예전부터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거고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모든 게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에게 딱 맞춘 짝이 온 기분이었으니까요. 나중에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했을 때 특히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네. 눈빛이 맑아. 엄마도 남편을 좋아하셨고요.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우리 딸 아끼는 게 보여서 좋구나. 그렇게 1년 반의 열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이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그 사람을 잘 알고 저와 잘 맞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결혼 후 저희 부부는 경제적으로 적절한 균형을 맞췄어요. 남편이 생활비의 3분의 2 정도를 부담했고 나머지는 제가 맡았죠. 우리 각자 통장은 각자가 관리하되 생활비 통장은 같이 관리하자. 좋아. 투명하게 하는 게 최고야. 남편이 더 많이 부담하는 이유는 수입이 더 많아서였어요. 좋을 때는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거든요. 공무원인 제 월급으로는 나머지 생활비와 저축,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충당했습니다. 당신이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건 당연한 거야. 나도 내 돈으로 우리 부모님께 드리잖아. 가족이니까. 마음 쓰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남편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시댁과 친정 양쪽에 공평하게 대하는 모습이 믿음직했죠. 엄마, 이번 달 용돈이에요. 아이고, 우리 딸. 시집 가서도 엄마 아빠 생각해주니 고맙네. 사위는 뭐라고 안 해? 남편도 당연하다고 해요. 마치 엄마 아들 같다니까요. 아휴,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엄마가 안심이 된다. 그래도 다음부턴 용돈은 괜찮으니 차곡차곡 모아둬. 사람은 또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어릴 때 고생하신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매달 50만 원씩 드리면서 큰 돈은 아니라 죄송스러웠지만 부모님은 아주 큰 힘이 된다고 하셨죠. 저희는 주말이면 양가를 번갈아 방문했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 음식을 특히 좋아했거든요. 장모님 된장찌개는 정말 최고예요. 아유, 우리 사위 입맛 까다롭지 않아서 좋네. 시댁과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시어머니가 간섭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편했죠. 아가야, 너무 자주 오지 마. 네 생활도 있는데. 어머님, 그래도 얼굴은 자주 뵈어야죠. 친정도 자주 가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관계였어요. 각자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땐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힘들었겠다. 내일은 더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결혼을 참 잘했다 싶었죠. 그때까지는요. 남편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총 6명이 뭉쳐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정기 모임을 갖출 정도로 끈끈한 사이였죠. 저는 그들을 육형제라고 불렀어요.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애들이 우리 집에 온대.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뭐 해줄까? 삼겹살? 와, 최고! 애들이 당신 요리 엄청 좋아해. 처음엔 귀찮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저한테도 정말 잘해줬거든요. 특히 정민이라는 친구는 IT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매번 비싼 와인을 사왔어요. 재수씨, 항상 맛있는 음식 감사해요.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어머, 이렇게 비싼 걸... 고마워요, 정민씨. 우리 석준이 참 복받았어요. 재수씨 같은 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성준씨는 대기업 대리였는데 아이들 선물을 자주 사왔어요. 삼촌 왔다. 우리 조카들 선물 여기 있어. 와, 삼촌 최고. 아이들이 삼촌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우리 집을 찾아왔고 용돈도 두둑히 챙겨줬죠. 한 번은 큰애가 수학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친구분들이 축하한다며 아이 길을 세워주기도 했죠. 우리 똑똑한 조카, 삼촌들이 자랑스러워. 나중에 커서 삼촌들처럼 성공한 사람 되렴. 그런 친구들을 보며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대학 때부터 15년을 함께했어. 서로 힘들 때 도왔고 기쁠 때 함께 축하했지. 진짜 형제나 다름없어. 정말 부러워. 나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도 이제 얘들 공식 재수씨잖아. 가족이야, 가족. 어느 날 정민 씨가 개인적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재수 씨, 이 석준이가 요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뭐 늘 그렇죠. 사업이란 게 워낙 불안정하니까. 저희가 도울 방법을 생각 중이에요. 이 석준이가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 안 하는 거 아니까 저희가 먼저 손 내밀려고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남편에겐 큰 힘이 되겠구나 싶었죠. 남편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즐거웠어요. 바비큐 파티도 하고 같이 캠핑도 가고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도 갔죠. 그들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서 우리 가족의 일부였어요. 재수씨, 석준이랑 싸우면 저희한테 말해요. 저희가 혼내줄게요. 좋아요. 한번 믿어볼게요. 모두가 웃던 그 시절이 그립네요. 그땐 정말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남편의 가구점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성장했어요. 특히 품질 좋은 수입 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는 평판이 퍼지면서 단골 손님이 늘어났죠. 여보, 이번 달 매출이 1억 2천만 원이야. 신기록이야. 진짜? 대박, 축하해. 이제 직원들 보너스도 주고 우리도 같이 제주도 여행이라도 가자. 완전 호화롭게. 좋아. 애들도 너무 좋아하겠다. 추가로 늘린 직원 5명과 함께 운영하는 가구점은 체계적이었어요. 김 과장이 매장 관리를, 박 대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나머지 직원들이 배송과 AS를 담당했죠. 사장님, 이번에 들어온 이탈리아 소파 벌써 5세트나 계약됐어요. 정말? 역시 품질이 좋으니까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남편은 특히 AS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한 번 산 고객이 다시 찾아야 진짜 장사지. 신규 고객보다 단골 고객이 100배 중요해. 그런 철학 덕분인지 단골 고객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사장님, 제 친구도 소파 사고 싶다는데 데려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고객님 소개라면 특별 할인도 해드릴게요. 주말이면 가게가 북적였어요. 신혼부부, 이사가는 가족들, 리모델링하는 사람들, 다양한 고객들이 찾아왔죠. 남편은 각 고객의 취향과 예산에 맞춰 세심하게 상담할 줄 알았어요. 큰 장점이었죠. 고객님 집 평수와 구조를 생각하면 이 제품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어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전문가시네요. 어느 날은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찾아와서 대량 주문을 했어요. 품질이 정말 좋네요. 앞으로 제 고객들한테도 여기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안정되면서 우리 가족의 삶도 윤택해졌어요. 아이들 학원도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었고 1년에 2번은 해외여행도 갔죠. 엄마, 우리 아빠 최고야. 그러게. 아빠가 열심히 일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야. 저축도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노후 준비도 하고 아이들 대학 자금도 마련하고 그야말로 평범하지만 행복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가끔 남편이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올 때면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희망적이었어요. 힘들지. 좀 쉬면서 해. 괜찮아. 지금이 일하기 가장 좋은 때야. 지금 조금만 고생하고 나중에 우리 편하게 살자. 그 나중이 곧 올 거라고 믿었는데 몇 년 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대형 가구 브랜드가 우리 동네에 대형 매장을 열었거든요. 그것도 우리 가게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요. 여보, 큰일 났어. 땡땡땡사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대.
뭐? 하필 여기에?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 뒤에는 스웨덴 브랜드도 입점했고 국내 대기업 가구 브랜드도 대형 매장을 열었죠. 우리 같은 개인 기업 가게는 가게 경쟁력도 마케팅력도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달 매출이 반토막 났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집에 오면 계속 노트북만 들여다봤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씨, 왜 하필 우리 동네 다 들어오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처음 보는 모습이라 당황스러웠죠. 아이들도 놀라서 방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고요. 여보 진정해.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 무슨 방법? 당신은 공무원이니까 편하게 살지. 매달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이런 거 몰라서 도움도 안 되잖아.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참았죠. 미안해. 내가 뭘 도와줄까? 내 적금이라도 깨서 투자를... 필요 없어. 날 좀 그냥 내버려둬. 앞으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돈까지 써가면서 연명하고 싶지 않아. 남편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걸 느꼈어요. 한때는 월 매출 1억을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월세 내기도 버거워하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후로 남편은 새벽까지 가게에 남아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뭔가를 계속 찾아보는 것 같았죠. 뭐 하는 거야, 여보? 새로운 사업 아이템 찾아보고 있어. 프랜차이즈도 알아보고 온라인 쇼핑몰도 생각 중이야.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건강? 건강하면 뭐해? 돈이 없는데. 남편은 점점 예민해졌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떠들어도 화를 냈죠. 좀 조용히 해! 아빠 머리 아프단 말이야. 도움 안 될 거면 방해는 말아야지. 여보, 애들한테 왜 그래? 당신도 좀 가만히 있어. 나 미치겠으니까 제발 좀 건드리지 마. 큰애가 어느 날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아빠 왜 저래? 우리가 뭐 잘못했어? 아니야. 아빠가 요즘 일이 힘드셔서 그래. 우리가 이해해드리자. 아빠 회사 망하는 거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잠깐 힘든 시기일 뿐이야. 하지만 사실 저도 너무나 불안했어요. 직원들을 한 명씩 정리하는 걸 봤거든요. 5명이던 직원이 2명으로 줄었고 결국 김 과장만 남았죠. 사장님, 저라도 나갈까요? 부담되시면... 아니야, 자넨 끝까지 함께 가야지. 곧 회복될 거야. 그래도 남편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희망을 버릴 수 없었겠죠. 곧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일하고 애 보는 데나 신경 써. 가정이 유지돼야 바깥의 일도 잘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는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제가 도울 수 없다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모진 말을 하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말만 걸어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불같이 화를 내니 그 모습에 저도 점점 지쳐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퇴근했어요.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일인데? 표정이 좋네? 정민이 알지? 우리 대학 친구, IT 회사 하는. 당연히 알지. 6형제 중 제일 잘 나가는 친구잖아. 남편이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민이가 새로운 배달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대. 지역 기반 배달 서비스인데 대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틈새 시장을 공략한대. 그래?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정민이가 나보고 같이 투자하재. 친구들끼리만 하는 거야. 처음엔 반가운 소식처럼 들렸어요. 정민이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고 남편의 친구들은 다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자세히 설명해봐. 정민이가 주도하고 우리는 투자자로 참여하는 거야. 나는 사업 운영에는 관여 안 하고 투자만 하면 돼. 정민이가 다 알아서 한대.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한데? 각자 2억씩 총 12억 모아서 시작하는 거야. 2억이라는 큰 돈에 선뜻 대답이 안 나왔어요. 2억을 당장 어떻게 마련해? 모아둔 현금이 많지 않은데. 가구 좀 정리하면 돼. 재고 처분하고 보증금 받고 그동안 모아둔 것까지 하면 충분해. 가구점을 아예 접는다고? 그건 너무 무모하지 않아? 어차피 적자만 나고 있잖아. 이참에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남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절박해 보였죠. 정민이가 사업계획서도 보여줬는데 정말 탄탄해. 수익률도 보장한대. 1년 안에 투자금 회수하고 2년부터는 순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대. 정말 믿을만한 거야? 당연하지. 정민이가 얼마나 철저한 놈인데. 그동안 사업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 위험해. 하던 일 그만두고 갑자기 아예 다른 일에 뛰어드는 거잖아. 아무리 투자라고 해도 말이야. 제가 말리자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위험? 지금 이 상황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도 가구점은 당신이 10년 넘게 해. 그만해! 남편이 갑자기 벽을 주먹으로 쾅 쳤어요. 벽에 금이 갈 정도로 세게요. 당신이 뭘 알아? 매일 독촉 전화 받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거래처에서 무시당하는 기분 알아? 진정해. 애들 듣겠어. 애들? 애들 얘기하지 마! 가뜩이나 애들 아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 미치겠는데. 남편이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 던졌어요.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방 안에 아이들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죠. 당신은 편하지. 철밥통이니까. 난 실패한 사업자, 무능한 가장이라고. 왜 이래 무섭게. 무서워? 내가 더 무서워. 이대로 살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 남편이 소파를 발로 걷어찼어요. 20년 친구가 손 내밀어주는데 아내라는 사람이 발목을 잡네?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결정해? 나도 가족이잖아. 나도 손 내미는 건데 당신이 못 보는 거잖아. 가족? 가족이면 지지해줘야지. 의심하고 반대만 하는 게 가족이야? 남편이 현관문을 쾅 열고 나가려고 했어요. 어디가? 답답해서 못 있겠어. 당신이랑은 대화가 안 돼. 그래 나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혼자 결정해. 제가 소리치자 남편이 돌아섰어요. 그래 혼자 결정할게. 당신 허락 없어도 할 거야. 좋아. 그럼 나도 내 돈은 안 줄 거야. 혼자 그 돈 모아서 해봐. 할 수 있으면.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이 천천히 다가왔죠. 제발 한 번만 믿어줘. 무릎이라도 꿇을게. 정말로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적잖이 놀랐죠. 남편처럼 자존심 강한 사람이 이런 모습까지 보인다니. 그간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싶었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놓치면 우린 끝이라고.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민이 됐지만 남편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 이번만이야? 내가 모아둔 5천만 원도 보탤게. 우리 통장에 있던 돈 합쳐서 2억 만들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남편이 저를 꼭 안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죠.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후로 남편은 친구들 모임에 자주 나갔어요. 오늘도 모임이야? 응. 사업 진행 상황 공유하고 중요한 결정사항들 논의해야 해. 잘 되고 있어? 당연하지. 이미 개발자도 구했고 사무실도 임대했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대.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워 보였어요. 남편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죠. 이 사업 성공하면 우리 강남으로 이사가자. 애들 교육도 더 좋은 환경에서 시키고.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달 반 후부터 점점 남편의 친구들 이야기가 줄어들었어요. 바빠 보이는 건 여전한데 그 이야기만 쏙 빠져 있다고 해야 하나? 정민 씨는 요즘 어때? 바빠. 사업 때문에 정신없대. 다른 친구들은? 성준 씨도 투자했다며? 응, 근데 다들 바빠서 요즘 못 만나. 모임 날인데도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고 친구들 안부를 물어도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렸죠. 혹시 무슨 문제 있어?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다들 바빠서 그래.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다시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어요.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상했죠.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정민 씨 아들 생일이라며. 우리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는 안 불렀어. 왜? 항상 다 같이 모였잖아. 요즘 서로 바빠서 가족 모임 안 한대. 우리뿐만 아니라 다 안 불렀을 거야.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도 표정은 불안해 보였어요. 예전엔 친구들 이야기만 나와도 신나 있는데 이제는 화제를 돌리려고만 했죠. 며칠 후 남편이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여보, 내 폰 못 봤어?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데? 왜? 아니, 그냥 나 오늘 번호 좀 바꾸고 올게. 갑자기 왜 번호를? 스팸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데 짜증나네. 갑자기 핸드폰 번호를 바꾼다는 게 좀 의아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상한 건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베란다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조금만 더 나한테.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간절하게 사정하는 것 같았죠. 내가 해결할게. 방법 찾고 있어. 제발.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 목소리, 저 톤,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제가 나타나자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회사 거래처 대금 결제 문제 때문에. 새벽 2시에? 아니, 무슨 거래처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해. 해외 거래처야. 시차 때문에. 중국 쪽이라서. 분명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었어요. 가구점도 이미 정리했는데 무슨 거래처가 있다는 건지.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우리 부부잖아.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냥 잔금 정리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통화할 때는 꼭 밖에 나가서 했고 문자가 와도 제가 없을 때만 확인했죠. 은연중에 느껴지는 불안한 기운, 뭔가 큰일이 터지기 직전의 그 팽팽한 긴장감.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같이 그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지금 응급실이야. 뭐?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너무 아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하게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어떻게 된 거야? 자세히 말해봐. 건물 계단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어. 누가 물 엎질러 놨나 봐. 미끄러지면서 다리를 접질렀는데. 남편은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오른쪽 다리는 부어올라서 보기만 해도 아파 보였죠.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며 설명해 주셨어요. 종아리뼈 골절이에요. 다행히 수술까진 필요 없지만 최소 한 달은 기부스하고 집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뼈가 제대로 안 붙을 수 있어요. 집으로 데려온 남편은 거실 소파를 침대 삼아 누워야 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목발 짚고 겨우겨우 갔죠.
내가 간병할게. 회사는 병가되고. 안 돼. 당신 다음 주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다고 했잖아. 팀장 승진 심사도 코앞이고. 당신 직장이 지금 우리 넷 가족을 지탱해 줘야 해. 맞아요. 하필 그때가 제일 바쁜 시기였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승진 기회였는데 이때 자리를 비우면 물 건너가는 거였죠. 그때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딸, 오늘 저녁 반찬 가져다 줄까? 엄마, 사실은 남편이 다쳤어. 다리 골절이래. 어머 세상에, 많이 다쳤어? 깁스하고 한 달은 집에 있어야 해. 근데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엄만 듣자마자 바로 나서셨어요. 내가 가서 간병할게. 당장 갈게. 엄마 괜찮아? 힘들 텐데. 매일 와야 하는데. 아니 뭐가 힘들어. 우리 사위가 다쳤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주고. 엄마는 예전에 아버지가 보증 서서 망했을 때를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가족 무너질 때 서로 도우면서 버텼잖아. 힘든 일 있을 때 가족이 안 도우면 누가 도와? 우리 사위도 가족이야. 엄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그럼 딱 며칠만 부탁할게. 아유, 며칠이 뭐야. 사위 나을 때까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남편도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폐를 끼쳐서. 아이고, 무슨 폐야. 우리가 가족인데. 진짜 가족은 이럴 때 도와주는 거야. 저는 회사로 출근하고 엄마가 우리 집에 머물면서 간병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부엌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엄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딸, 조용히 와봐. 방에 가서 얘기하자. 엄마가 절 안방으로 데려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이서방, 뭔가 좀 이상해. 아무래도 큰일이 난 것 같아. 뭐가 이상한데? 혹시 싸웠어? 다쳐서 예민한 걸 거야. 그게 아니야. 이틀 동안 간병하면서 옆에서 내가 지켜봤잖니. 근데 할 수 없는 일로 계속 불안해해.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10분마다 핸드폰 확인하고. 조금만 소리 나도 깜짝깜짝 놀라. 엄마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낮에 초인종 소리에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리 때문에 못 일어나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더라. 누구 왔어요라고 묻는데 목소리가 떨려. 배달 온 건데 왜 그랬대?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인데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더라.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 엄마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오늘 낮에 네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지갑이 소파 밑으로 떨어졌어. 주우려다가 봤는데 아휴, 이런 메모가 있더라. 뭔가 이상해서 내가 몰래 빼냈지. 엄마가 준 메모엔 낯선 주소, 그리고 그 옆에 월 50, 보증금 500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뭔데? 우리 집도 아니고. 이것도 이상한데 더 결정적인 게 있어. 아까 네 남편이 베란다에서 몰래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엄마가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거기서 기다려. 절대 집으로 오지 마.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 라고 하더라.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모르지. 하지만 그 후에 또 이런 말을 했어. 미안하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꼭 갚을 테니까라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갚는다니 뭘 갚는다는 거지? 엄마의 관찰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 이틀 동안 많은 걸 캐냈더라고요. 네가 보기엔 이상한 거 없어? 있었어. 예전에 맨날 남편 친구들이 자주 집에 놀러왔다고 했잖아. 그 육형제라고 하던 그 친구들. 근데 다쳤다는 소식에도 문병을 한 명도 안 왔어. 전화 한 통도 없고. 원래 같으면 바로 달려올 사람들이거든. 이상하지 않아? 생각해보니 전 그게 제일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난리였을 텐데 말이죠. 그러자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딸,
이서방 몰래 엄마랑 여기로 가자. 이 주소 확인해봐야겠어. 다음 날 저는 오전 반차를 내고 아침 일찍 엄마와 함께 남편의 서류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진통제를 먹고 잠들어 있었죠. 조용히 해야 해. 깨면 안 돼. 엄마와 저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죠. 엄마, 여기 봐. 이거.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투 안에 독촉장들이 가득했어요. 신용카드 대금 독촉장, 대출 상환 독촉장. 3천만 원? 이게 다 연체된 거야? 그것 봐. 엄마가 뭘 했어. 분명 큰일 났다고 했지. 더 충격적인 건 통장이었어요. 여러 개의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모두 텅 비어 있었죠. 투자금 내고 남은 게 있을 텐데 하나도 없잖아. 거래 내역 봐. 여기 이상한 게 있어. 엄마가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정민이란 이름으로 5천만 원이 남편에게 입금된 기록이었는데 이 날짜가 이상했어요. 정민이가 투자받는 사람인데 왜 남편한테 돈을 보냈지? 그것도 이상하고 여기 봐. 이 돈은 또 어디로 나간 거야? 1억 5천만 원이 김현준이라는 사람에게 이체돼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 밑에는 또 다른 이름들로 돈이 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딸, 이건 투자가 아니야. 뭔가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진 거야. 그때 남편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밀번호를 몰라서 열 순 없었지만 옆에 있던 수첩을 펼쳐보려고 했죠.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막 일어나서 전화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받질 않더라고요. 그냥 꺼버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엄마에게 눈짓하고 나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지금이 기회야. 뭔가 결정적인 게 그 주소에 있을 거야. 엄마는 안방에 있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이서방, 나 장 좀 보고 있게.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네, 다녀오세요, 장모님. 남편의 불안한 목소리가 우리를 배웅했죠. 택시를 타고 3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낡은 오피스텔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죠. 여기가 맞나? 이런 곳에 뭐가 있다고. 일단 가보자. 302호라고 했지? 1층 경비실에 먼저 들렀어요. 아저씨, 혹시 302호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저희가 찾아갈 일이 있어서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대답했어요. 302호요? 거기 요 며칠 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이 젊은 남자분들이 계속 오던데. 주인을 아셔요? 아니요,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글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나흘 됐나? 다들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큰 소리도 나고. 여튼 거기 민원 꽤나 들어왔었지. 엄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분들 지금도 있나요? 요즘 통 안 오다가 아까 봤을 때 있었는데 올라가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과연 뭐가 있을까? 남편이 뭘 숨긴 걸까? 복도에 들어서자 302호 앞에 정말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어머, 저분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대학 친구들이었어요. 정민, 성준, 현우, 태식, 민석. 6형제가 거의 다 모여 있었죠. 그들은 문 앞에 돌아가며 서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기 성준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그들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재수 씨! 그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그리고 곧 그 표정이 분노로 바뀌었죠. 재수 씨가 여길 어떻게 아세요? 석준이가 알려줬어요? 아니, 그게 우연히 주소를 봤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왜 다들 여기 계신 거예요?
정민 씨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재수 씨, 여기 석준이 사는 거 맞죠? 언제 오는 거예요, 걔? 남편이요? 왜요? 여기 사는 거 맞냐고요? 가짜 주소예요, 설마? 가짜 주소? 성준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역시 그랬구나. 이사해서 여기로 왔다더니 역시 거짓말이었네. 무슨 소리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재수 씨, 석준이한테 정말 아무것도 못 들으셨어요? 네, 정말 모르겠어요.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은데. 석준이 그 새끼가 우리 돈 다 날렸어요. 총 12억을. 12억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죠. 어떻게 된 거예요? 석준이 걔가 우리한테 투자해달라고 했어요. 배달 플랫폼 사업이라면서요. 각자 2억씩 모았는데. 정민 씨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무모하게 나서다가 사업을 말아먹은 거죠. 그런데도 저희한테 원금 회수가 얼마 안 남았다며 기다리라고 하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저번에 집을 찾아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재수씨 그 주소 말이에요. 이사가고 이리로 온 줄 알았는데 여기도 가짜 집이었다니. 세상에. 우선 저희는 이사간 적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뇨. 나흘 전에 집에 갔었는데 웬 다른 남자가 있던데요? 원래 있던 사람도 이사 갔다면서요. 나흘 전이면 남편이 다쳤던 날이에요. 순간 머릿속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고의로 다치고 저랑 본인이 그 집을 비운 사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집의 주인처럼 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석준이를 찾고 있어요. 어딨어요, 재수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정말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내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니. 우리 가족을 이런 위험으로 끌어들이다니. 재수씨가 이 사건의 전말을 모를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그 자식 자존심에 아내한테는 비밀로 했을 테니까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는 대로 전부 말해주세요. 그들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20년 우정이 배신으로 끝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 집에 있어요. 같이 가요. 그 대신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오피스텔 복도에서 선 채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죠. 저희가 바보였어요. 20년 친구를 너무 믿었죠. 정민 씨가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 석준이가 왔을 땐 정말 그럴듯했어요. 사업 계획서도 있었고 시정 분석도 완벽했죠. 무엇보다 석준이가 너무나 간절해 보였어요. 그래서 다들 투자한 거군요. 네. 석준이 사업이 어렵다는 것도 알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재수씨도 아시잖아요. 성준씨와 다른 친구들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집 담보대출까지 받았어요. 와이프한테는 확실한 투자라고 설득까지 했죠. 이제 와이프 얼굴 못 보겠어요. 현우는 부모님 퇴직금까지 썼어요. 태식엔 결혼 자금을 다 넣었고요. 민석이는 이제 아예 땡전 한 푼도 없어서 나앉게 생겼죠. 각자의 사연을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돈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정말로 사업으로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일부는 빚 갚는 데 쓴 것 같아요. 가구점 정리하면서 생긴 빚이 3억 정도였대요. 3억이나요? 네. 그리고 나머진 그 배달 플랫폼 사업하다 실패한 거죠. 단기간에 이득 내서 다른 사업체한테 넘기려고 했다는데 주위에 물어보니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아이템이었대요. 사실 우리도 석준이도 속은 거죠. 엄마가 혀를 찼어요. 그게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지. 한탕 노린 거잖아. 맞아요, 어머니. 석준이가 정신이 나간 거죠. 돈을 불려서 우리한테 갚으려고 했다는데 다 잃었으니. 이거 보세요. 석준이가 보낸 가짜 사업 진행 보고서예요. 일주일마다 이런 걸 보내면서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포토샵으로 조작한 서류들이었어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짓말들. 심지어 가짜 사무실 주소도 알려줬어요. 가보니 남의 회사더라고요. 어떻게 친구들한테 이런 짓을... 그러니까요.
우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착하던 애가. 이 집은 우리 눈속임용으로 둔 거고 사실 아예 이사를 가려던 흔적도 있어요. 전라도 시골 마을에 작은 집 계약하려던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 피해서 아예 멀리 도망가려고 한 거죠. 저 모르게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니 그 사람은 아예 우리 가족도 버리고 도망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왜 친구들 전화를 안 받았는지, 왜 핸드폰 번호를 바꿨는지. 태식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재수씨, 저희가 형을 고소할 수도 있어요. 사기죄로요. 12억이면 실형 확정이에요. 근데 재수씨랑 애들 생각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일단 석준이 만나서 얘기부터 들어보려고요. 정민씨가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수씨, 이제 석준이 만나러 가야 해요.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우리는 모두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차 2대에 나눠 타고 가는 게 정민씨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죠. 재수씨, 아까 놀랄까봐 차마 말 못했는데 재수씨가 모르는 사실이 더 있어요. 석준이가 우리한테만 사기친 게 아니에요. 네? 또 누가 있어요? 형 가구점에 물건 납품하던 거래처들한테도 빚이 있대요. 못 갚아서 소송 걸린 것도 있고요. 얼마나 되는데요? 정확히 모르지만 2, 3억 정도 될 거예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막 나는데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딸, 진정해. 일단 집에 가서 확인해 보자.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기가 무서웠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민 씨가 먼저 들어갔어요. 우르르 들어간 일행을 보고 남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리 때문에 주저앉았죠. 너희들이 왜... 이석준, 이제 그만 도망쳐!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깁스한 다리를 끌며 뒤로 물러났죠. 이석준, 우리가 뭘 잘못했어? 20년 동안 형제처럼 지냈잖아.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성준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네가 힘들 때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형수님 몰래 용돈도 주고 애들 선물도 사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개를 들지 못하던 남편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면서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 같았죠. 미안하다고? 그 말로 끝이야? 우리 10억 어떻게 갚을 거야? 내가 이래서라도 갚을게. 무슨 돈으로? 네가 지금 재산이 뭐가 있어? 현우 씨가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우리가 다 조사했어. 석준이 네 명의로 된 거 아무것도 없더라. 다 처분했잖아. 그리고 이것 봐. 전라도에 집 계약하려던 거 맞지? 우리 피해서 도망가려고. 부동산 계약서를 보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와중에 도망가려고 그 집으로 보증금 500만 원 보냈더라. 그 돈도 우리 돈이잖아. 친구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태식이가 주먹을 쥐고 간신히 화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야, 난 너 때문에 결혼 포기했어. 결혼자금 다 너한테 투자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우리한테. 태식아, 미안. 미안? 내 인생 망쳤는데 미안으로 끝이야? 엄마가 나섰어요. 잠깐 다들 진정하세요. 일단 앉아서 얘기해요. 엄마의 중재로 모두가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이서방, 이제 진실을 다 말해. 숨기지 말고. 친구들 앞에서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자백했어요. 하나하나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죠. 처음엔 정말 잘 될 거라고 믿었어. 투자로 돈을 불려서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그게 말이 돼? 남의 돈으로 넌 도박을 한 거라고? 미안,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가구점 망하고 나서 빚이 5억이었어. 매일 독촉 전화가 왔고 법원에서 압류 통지서도 왔어. 그래서 우릴 이용한 거야? 처음엔 아니었어. 정말 사업하려고 했는데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애들 학교에도 소문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급한 대로 빚부터 갚고 나머지 돈은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급하게 준비 안 하고 뛰어드니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어. 결국엔 그 두세 달 만에 어떻게 날린 거야? 2달 만에 이건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걸 알고 남은 3억을 코인에 투자했어. 어떻게든 너희한테 갚으려고. 그런데 그마저도. 모두가 경악해 말을 잃었죠. 정민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석준아, 이건 명백한 사기야. 횡령이기도 하고 너 감옥 가야 해. 알아, 내가 받을 벌이야. 그때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깁스한 다리 때문에 제대로 꿇지도 못하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평생 갚을게. 죽어라 이래서라도. 어떻게 믿어? 네가 이미 우리를 배신했는데?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절 봤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지금까지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 적어도 나한테만큼은 솔직했어야지. 함께 헤쳐나가자고 했어야지. 말하고 싶었는데 실망할까봐 무서웠어. 그 순간 남편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한때는 자신감 넘치고 든든했던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혹시 다리도 일부러 다친 거야? 모르는 사람 집주인 행세하려고? 그냥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그런 거였어. 당장은 숨어 지내야 하니까. 근데 상황이 맞아서 김 과장에게 한 번만 부탁한 것뿐이야.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자 곁에 있던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죠. 이서방 정말 실망이네. 우리 딸과 우리 집이 사기를 당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면서 어떻게 똑같은 짓을.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다고 끝이 아니지. 이제 어떡할 건데? 정민 씨가 일어섰어요. 우리가 변호사랑 상담했어. 네가 협조하면 고소는 안 할게. 하지만 모든 재산 정리해서 변제해야 해. 알았어, 다 할게. 그리고 공정받을 거야. 앞으로 네가 버는 돈은 우리한테 먼저 갚는 걸로.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성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랑 우린 이제 끝이야.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다. 그 말이 제일 아팠나 봐요. 남편이 흐느껴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희를 잃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늦었어. 네가 다 망친 거야. 친구들이 떠나고 난 후 남편과 저, 엄마만 남았어요. 여보, 나 말하지 마.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다음날 저는 엄마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저의 상황을 말하니 변호사가 알아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해줬죠. 일단 채무 확인서와 변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남편분 명의의 모든 재산을 조사해서 가압류가 진행될 테니까요. 네, 이해했어요. 그리고 피해자 지위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의뢰인의 자금을 받은 것도 있고 부부 재산에 대한 침해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고려하신다면 서둘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편의 사기 행위는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유책 배우자이므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고요. 재산 분할은요? 남편분이 빚만 남긴 상황이니 오히려 의뢰인께서 피해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갈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경제력도 있으시고 남편분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전 결국 이혼을 결정했고 아이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의 모든 연락을 끊어내고요. 그게 저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또 밝혀졌어요. 정민 씨가 제게 연락을 해왔는데 재수씨, 석준이가 도망쳤어요. 돈 변제에 대한 서류도 서명 안 한 채 연락 두절됐어요. 이젠 더는 못 참아요. 고소해야겠어요. 재수씨한텐 말해야 할 것 같아 미리 연락드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결국 친구들은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10억이라는 금액, 계획적 범행, 도주 시도 모든 게 불리했죠. 경찰서로 출석하는 날 남편은 제게 애원했어요. 제발 전과자 되는 건 막아줘. 그건 당신이 생각했어야 할 일이야.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너무 늦었어.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의 범죄는 명백했고 검찰로 송치됐어요. 구속영장 청구할 예정입니다.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가 있어서요.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어, 딸. 이제 새로 시작하자. 엄마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몰랐을 거야. 저 지옥에 혼자 남아 있었겠지. 그래서 가족이 있는 거야. 서로 지켜주려고. 결국 남편은 구속됐어요.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마지막으로 남편을 면회 갔을 때 철창 너머의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알아,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친구들도 가족도 다 내가 망쳤어. 남편이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면 절대 이런 선택 안 했을 거야. 욕심이 날 망쳤어. 그때 왜 그런 생각을 못했어? 왜 이제 와서... 미안, 정말 후회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 알아. 너무 늦었지. 애들은 어떻게 설명하라고? 아빠가 사기꾼이라고? 애들한텐 아빠가 큰 실수했다고만 해줘.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건 애들이 크면 스스로 판단할 거야. 이제 이혼했으니 우린 정말 끝이야. 그 말하러 왔어. 잘 지내. 면회 시간이 끝나고 돌아서는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제발, 당신까지 없으면 난 정말 끝이야. 하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이사를 결정했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이들과 작은 도시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공무원 일은 계속하고 있고 승진도 했어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진 않지만 친정엄마가 늘 곁에 계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죠. 엄마의 그 직감과 용기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사기꾼을 알아보는 엄마의 눈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가끔 아빠를 그리워하지만 진실을 알게 될 나이가 되면 이해할 거라 믿어요. 이 모든 일이 교훈이 되었어요. 돈 앞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족만이 진짜 내 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전부예요.